사람들은 화해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수많은 배신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화는 관계 회복이 아니라 거리 확보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화해를 마법처럼 여깁니다. 한 분에 대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이가 뒤에서 칼을 꽂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회장님,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정말 편안했습니까? 무너진 신뢰가 다시 쌓였습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해는 종종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었습니다. 용서를 화해와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화해는 관계의 재개를 의미합니다. 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택입니다. 저는 용서했지만 화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어느 날 한 임원이 제게 배신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겼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원망하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법적 조치는 취했지만 개인적 감정은 내려놨습니다. 그가 다시 접근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함께 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진짜 성숙이라고 믿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보호입니다. 화해를 거부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세우려 하면은 더 큰 균열이 생깁니다. 저는 오랜 시간이 걸려 이걸 배웠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깨달았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가 자리 잡습니다. 끝을 인정하는 용기가 때로는 더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편안하다면 화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은 그건 당신 내면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유지하는 걸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계를 끝내는 것이 진짜 미덕입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할을 다한 인연은 보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감정의 문제로 봅니다. 누군가 나쁜 말을 했다, 배신했다, 무시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경영하며 깨달은 건 다릅니다. 진짜 상처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입니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 그게 진짜 상처입니다. 저는 삼성을 일으키며 수많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짰습니다. 손을 맞잡고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일부가 저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경쟁사로 갔고 어떤 이는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제가 아파한 것은 그들의 행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믿음이 깨진 것,
그게 고통이었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뼈대입, 사업도 인생도 결국 신뢰의 싸움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금이 간 도자기를 아무리 붙여도 원래 강도로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노력하면 회복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뢰를 배신한 사람과 다시 일했을 때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회의 중에도 계약서를 볼 때도 늘 또 배신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신뢰 위에 관계를 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상처를 계속 참고 관계를 유지하려 할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계를 끝내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평화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사회적 압력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은 냉정하다고 낙인 찍힙니다. 셋째,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며 주저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부친 이병철 회장님 곁에서 배울 때 저는 관용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배신한 이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된 후 배웠습니다. 관용과 자기 희생은 다르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것과 나를 위험에 노출하는 건 다릅니다. 한 번은 한 임원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오랜 인연 아닙니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보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를 용서하는 순간 조직 전체에 메시지가 갑니다. 배신해도 관계만 좋으면 괜찮다는 메시지. 그건 조직을 무너뜨리는 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그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리더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개인의 마음 문제지만 신뢰는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무너진 구조 위에서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이를 증명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몸이 이미 경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더 흥미롭습니다. 배신당한 후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3년 이내 또 다른 배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한번 선을 넘은 사람은 다시 넘습니다. 경계가 무너진 관계에선 더 큰 침범이 일어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행동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직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조금만 참으면 이라는 생각은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인 후 제 삶은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에 집중할 수 エ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됐습니다. 상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이게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화해를 관계 회복으로 정의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대화하고 예전처럼 지내는 것, 그게 화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정의합니다. 화해는 상대와의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 안에 밝힌 독을 빼내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심어놓은 분노와 원망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잘못된 화해를 반복합니다.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오랜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신뢰하며 나눈 이야기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개인적 내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저는 며칠간 분노에 잠겼습니다. 밤마다 그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나?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를 벌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를 벌하고 있다는 걸. 그는 이미 제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를 제 머릿속에 불러들여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는 결정했습니다. 용서하되 화해하지 않겠다고. 그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그러나 다시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이게 진짜 화해였습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화해를 관계 회복으로만 보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의는 상대방에게 권한을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여야 화해가 완성된다는 뜻이 됩니다. 상대가 거부하면 내 평화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내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족쇄를 끊는 순간 화해는 완성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이미 저는 자유입니다. 이 깨달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나 당신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이 선언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자기 보호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용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도 회복하지 않을 건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용서는 그 독을 뱉어내는 행위입니다.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독을 뱉어냈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 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유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건강해진 내가 다시 상처받을 환경에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용서했으니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해는 의미 없다며 냉소합니다. 아닙니다. 화해의 정의가 잘못됐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했다면 그건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용서 후에 해야 할 일은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경계 설정입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다시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 선을 긋는 게 진짜 화해의 완성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사업에서도 적용했습니다. 한번 배신한 파트너와 다시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개인적 원한은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가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혹한 게 아니라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다시 사업을 쌓는 것은 무모합니다. 개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깨달음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50을 넘어서야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관계 유지를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참고 이해하고 기회를 주는 게 리더의 덕목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알았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끊어내는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끝까지 들으면 당신도 같은 전환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품은 채로도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용서했지만은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계 회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두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복수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망가뜨리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피입니다. 무조건 피하고 연락을 끊고 존재 자체를 지웁니다. 저는 둘 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당신을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회피는 당신이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3의 길입니다. 성숙한 무관심입니다. 그를 미워할 필요도 멀리서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를 내 인생의 주변부로 옮기는 겁니다. 이 방법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거리두기입니다.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최소한의 예의만 남기고 모든 연결을 끊습니다. 회사 동료라면은 업무적 소통만 유지합니다. 가족이라면 필수 행사에만 참석합니다. 친구라면은 공통 모임에서 마주칠 때만 짧게 인사합니다. 더 이상 사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 고민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아는 사람 수준입니다. 둘째, 무반응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상대가 도발하거나 사과하거나 접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냉소하거나 상처받은 티를 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반응은 상대에게 고난을 줍니다. 아직도 나에게 영향받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진짜 힘은 무반응에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담담합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셋째, 자기정비입니다. 그 사람에게 쓰던 에너지를 자기 성장으로 전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고 복수를 계획하고 상처를 곱씹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 쓴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건강을 회복하는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훨씬 생산적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일입니다. 한 핵심 임원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경쟁사의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키운 인재였습니다. 제 시간과 신뢰를 쏟아부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분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악수를 나눴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몇 번 전화했지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업계 행사에서 마주쳤을 때도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은 제로였습니다. 몇 년 후 그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쟁사에서의 경험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좋은 제안이지만은 우리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는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은 그를 다시 받아들였을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며 스스로를 설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압니다.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 조직 전체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제 마음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를 미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인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성숙한 무관심의 힘입니다. 당신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릴 때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면은 인정하되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인지한 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십시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습관처럼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올라도 아무 감정이 일지 않습니다. 그때가 진짜 자유입니다.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성숙한 무관심은 복수보다 강력합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당신이 아직 그에게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완전한 자유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다. 이 메시지를 태도로 보여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정이 아니라 거리로. 그것이 가장 명확하고 존엄한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완벽한 조화란 없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실망이 쌓이고 배신이 일어납니다. 이건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중 일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신뢰했던 동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등을 돌림당했습니다. 이해해 준다고 믿었던 이에게 오해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 상처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깨달았습니다. 상처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문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결국 나를 구한 것은 거리였습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물리적, 감정적 거리, 그 거리가 저를 치유했습니다. 처음엔 거리두기가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관계를 포기하는 건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았습니다. 거리는 포기가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관계를 의심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의심하며 사는 게 아니라 경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거리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뢰를 주되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명확히 대응하라는 겁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억지로 복구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한번 선을 넘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지 말지, 무너진 관계를 붙들고 있을지, 깨끗이 정리할지, 과거에 머물지, 앞으로 나아갈지, 이 모든 게 당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70을 넘기며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냈고 어떤 관계는 유지했습니다. 후회되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옳았습니다. 특히 무너진 관계를 정리한 결정들은 제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관계 회복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평화는 이미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관계 회복입니까? 아니면은 내 평화입니까? 답이 후자라면 오늘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연락을 줄이십시오. 만남을 최소화하십시오. 감정적 투자를 멈추십시오. 작은 실천이지만은 이게 시작입니다. 모든 화해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단절이 진짜 평화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처음 던진 이 문장을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갈등할 때마다 떠올리십시오. 나는 화해를 원하는가, 평화를 원하는가? 둘은 다릅니다. 화해는 상대와 함께 있는 것이고 평화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저는 평생 많은 것을 배웠지만 가장 늦게 배운 게 이겁니다. 용서와 화해를 구분하는 것. 관계 유지가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 거리두기가 때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선택이라는 것.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더 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같은 고통을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용서는 사랑의 행위지만은 화해는 선택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당신의 평온이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평화가 기준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